자, 이제 지구시스템과학 3단원 첫 번째가 지구 대기의 역할하고 열수지예요. 이 부분은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했었었죠. 그쵸? 지구의 복사 평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보면은 지구 대기의 역할. 자, 지구 대기는 이제 기권을 이루고 있는 대기. 즉 보면은 지구 대기는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고 일정 고도까지는 성분비가 일정합니다.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총량은 줄긴 하지만 성분비는 일정 높이까지는 좀 일정해요. 그래서 질소가 대략 한 78%, 산소가 21%, 나머지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기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거의 질소하고 산소가 4대 1 정도의 부피비를 이루고 있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 때 배울 때는 그때 대략 0.03% 정도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지금 한 0.01%가 늘어난 상태예요.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보면은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기체들은 지구에 입사하는 전체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랑 그 다음에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서로 이제 흡수를 해요. 어떤 기체가 어떤 파장을 흡수하는지는 기체 성질에 따라 조금 다른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한 5800켈빈 정도 되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구과학에서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해서 이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보통 어떤 물체가 방출되는 복사 파장은 그 표면 온도에 표면 온도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고온인 물체일수록 더 짧은 복사 파장을 방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과학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양한 파장에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온도가 높다 보니까 가시광선이 대략 한 43%로 대부분을 차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온의 물체에서 나오는 파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복사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 복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가 288켈빈 정도가 지구 평균 표면 온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73켈빈의 섭씨 온도를 더해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절대 온도가 얘가 288켈빈 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략 지구 평균 온도를 한 15도씨 정도로 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장은 대부분이 저온에서 방출하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긴 파장 복사를 방출하기 때문에 장파 복사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가시광선이 제일 많고 열작용을 하는 적외선, 그 다음에는 자외선도 좀 꽤나 많이 나오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장파 복사인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 대기의 선택적인 흡수, 그러니까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들이 흡수하는 파장이 좀 대기의 성분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지구 대기를 구성을 하는 여러 기체는 특정 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른 거는 흡수를 잘 안 하고 그냥 투과시켜 버립니다. 그냥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투과시켜주는 선택적 흡수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기체마다 주로 흡수하는 파장이 다른데 산소랑 오존은 주로 자외선 영역이죠. 가시광선이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보면은 이쪽이 자외선이 될 거고 가운데가 가시광선이 될 거고 이쪽이 바로 적외선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로 산소랑 오존은 자외선을 주로 흡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대표적인 온실기체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비교적 긴 파장,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을 흡수하고 실제로는 수증기가 가장 넓은 범위의 적외선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실제로 온실효과 기여도가 굉장히 커요.
효과 기여도가 50% 이상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온실 기체로 볼 수가 있는 게 뭐 메테인도 있고 산화질소도 있기는 하지만 성분이 그거는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원래 있었던 기체 성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적외선 영역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부분은 바로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다음에 가시광선은 대부분의 기체가 거의 흡수를 안 하죠. 대부분 투과를 시키고 자외선은 산소나 오존이 거의 흡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대기의 창이라고 해가지고 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대기에서 우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 적외선이 지구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막바로 방출하는 파장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대기의 창이라고 하거든요. 즉, 약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 영역은 대기에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대부분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외선이지만 지구 대기에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주 공간으로 직접 방출해 버리는 그런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대기들이 바로 지구를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나 이제 산소나 오존 같은 경우가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서 생명체, 특히나 육상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아주 큰 역할을 해주게 됐는데, 일단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가장 큰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바로 생명체가 존재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주에서도 생명체가 있으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은 비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크죠. 1칼로리 per gram 도씨 또는 4.2줄 per gram 도씨 정도 되죠. 그러니까 1g을 1도씨 올리는데 4.2줄 또는 1칼로리만큼의 열량이 필요하니까 비교적 대단히 비열이 큰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냉각이 되거나 잘 가열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얘가 대표적으로 이제 극성 용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녹이는 운반체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을 하는 아주 중요 물질로 물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생명의 탄생과 진화에 필요한 환경도 제공을 하고 생명체를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랑 온실 효과. 자, 지구 온난화는 나쁜 거지만 여러분들 온실 효과 자체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돼요. 지구에 존재하는 대기는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고, 그죠? 보통 이제 오존하고 산소가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증기하고 CO2죠.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구의 일평균, 연평균 기온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너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생명체가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실 기체는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주는 기체들, CO2, 수증기, 메테인 등이 바로 온실 기체에 해당이 되고,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고 있다가 다시 지표로 재복사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온실 효과였었잖아요. 그래서 지구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된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다시 지표로 재복사를 해서 지표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지구 평균 기온을 대략 15도씨 정도로 받고, 물의 어는 점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물의 어는 점이 바로 0도씨가 되기 때문에 이 어는 점보다 더 높은 평균 온도를 유지를 해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액체 상태에
물이 지구에 존재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없는 상태인 뭐 달이나 수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았다가 그냥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100% 방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태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즉 낮과 밤의 온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지표의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대기가 있을 때는 얘네들이 평균 온도가 한 15도씨로 유지가 돼서 재복사를 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일부를 반사도 시키고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지구 복사 에너지도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을 하는 열을 가둬놓는 역할을 대기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의 온도를 상승을 시키고 대기가 이렇게 흡수를 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이 재복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실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실 기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실 효과는 더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요 오존층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오존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성층권에 그러니까 뚜렷한 층이 있는 건 아니고 성층권에서 오존 기체 농도가 높은 곳을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불러주고요. 얘네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자체가 화학작용이 강해요. 화학작용, 전리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자, 전리작용이, 화학은 이런 화학 또는 살균작용도, 자외선 살균기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전리작용, 그러니까 전자를 해리시키는 거죠. 이온화를 시켜주는 이런 작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체의 외피나 이 부분을 산화시켜 버릴 수도 있고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외선이 세면은 또 피부암이 생기는 것도 결국에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명체한테 위해가 될 수가 있는데 자외선이 얘를 차단해 줌으로써 육상에서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해주죠. 오존층은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만 고생대 한 중반쯤에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돼요. 그래서 생명체 존재 조건을 보통 이제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또는 태양계를 제외하고도 어떤 항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부분을 보통 이제 골디락스 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조건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 온도, 그 다음에는 반사도, 이거를 알베도라고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인 알베도를 고려한 행성의 복사 평형 온도, 실제 표면 온도를 나타냈대요. 그래서 금성은 더 가깝죠. 0.7AU, 지구가 1, 화성은 1.5. 그래서 금성의 반사율이 한 78%, 80% 정도 돼요. 그래서 금성이 짙은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이 좀 높아서 되게 밝게 보이죠. 그 다음에 지구가 대략 30%, 화성은 대기가 좀 적어서 한 17% 정도의 반사율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금성은 대기압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의 아주 짙은 대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무겁단 말이에요. 분자량이 큰 기체라서 얘네들이 아주 짙은 농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CO2의 농도가 이렇게 많다는 소리는 그냥 화산가스의 성분으로 CO2가 많이 방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성에서는 아직도 화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강한 때문에 온실 효과 때문에 수성보다도 더 멀리 있지만 표면 온도는 453도로 매우 높고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질소, 산소,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있기는 하지만 대기압이 워낙 낮아요. 그래서 온실 효과는 거의 없어서 표면 온도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표면 온도상에서 봤었을 때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그래서 지구만 유일하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존층은요,
자연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고를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보면은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으면 이 원자,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지고 이 산소 원자 쪼개진 거 하나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오존이 돼요. 오존은 다시 자외선을 받으면은 산소랑 산소 원자로 쪼개지고 얘네들은 다시 받아서 이 상태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프레온가스라고 해서 염화불화탄소 같은 물질들이 성층권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염소가 바로 무슨 작용을 해서 촉매 작용을 해서 저 오존층이 파괴되는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촉진을 시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생명가능지대, 바로 이제 골디락스 존은 중심별로부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하고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중심별 항성의 광도랑 생명 가능지대, 광도가 영향을 주는데, 광도가 크면 보통 별은 이제 주계열성 상태에서는 질량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표면 온도가 높으면 보통 이제 광도가 크잖아요. 크기도 크니까. 그래서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 표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멀어져야 적당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폭 자체도 넓어져 버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지금 금성부터 화성까지 정도가 바로 생명 가능지대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더 태양보다 질량이 크고 광도가 밝은 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냐면은 이 생명 가능지대가 더 뒤로 밀리고 이 폭도 더 길어지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금성하고 화성 사이에 위치를 하고 지구가 그 가운데에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해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태양계 유일의 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개념 확인 문제를 보면은, 자, 지구 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XX5예요. OXXX5. 자,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질소 맞고, 자,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는 같은 파장이 아니라 대기마다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의 종류가 다 다르죠. 지구 복사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중 적외선을 주로 흡수하는 것은, 산소는 자외선을 흡수하죠.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보통 CO2하고 수증기가 바로 적외선을 흡수를 해주는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고, 수증기가 실제로 적외선을 가장 많이 흡수를 합니다. 2번, 지구 복사 에너지 중 파장이 약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인 영역에 지구 대기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 이 영역을 바로 직접 우주로 방출하는 대기의 창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에 3번. 생명체의 존재 조건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기억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물이죠. 물은 비열이 크고 다양한 물질을 쉽게 녹이는 성질이 있고,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지구는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보다 평균 온도가 높아서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고, 다음에 오존층은 성층권에서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를 해줍니다. 주계열성의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광도가 큰 거는 이제 절대 등급은 작은 거죠. 자, 생명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지구 열수지 값을 한번 봅시다. 지표와 대기에서 열 출입에 관여하는 물리 과정 보면은,
자, 산란. 산란은 빛이 퍼지는 거예요. 즉, 산란이 되는 거는 태양빛이 지구 대기의 원자, 분자, 먼지 등과 같은 아주 작은 입자하고 부딪혀서 온 방향으로 퍼져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요 산란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빛이 산란돼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자,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보통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 빛의 산란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는 바로 노을이 질 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그 태양빛이 언제가 이렇게 보이냐면은 그 월식, 즉 계기 월식이 일어날 때, 계기 월식이 일어날 때, 월식이 실제로 약간 레드문이잖아요. 붉은색 달로 관측이 되는 게 태양빛이,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달이 이렇게 있어서 지구의 본 그림자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태양빛이 여기 지구 밖에 대기가 있잖아요. 이 대기 성분에 의해서 산란된 붉은색 빛이 뒤로 이렇게 들어와서 달을 비추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거는 아니고, 얘가 회절이 되고 뒤로 굴절이 돼서 나타나서 계기 월식 때 붉은색 달이 보이게 되는 거는 바로 이 빛의 산란 현상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빨간색 빛이, 적색 빛이 산란돼서 그런 거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 그 다음에는 구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것도 빛이 그 안에서 다 산란돼서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북극곰은 털이 흰색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털은 투명해요. 피부는 까맣고. 그래서 그 투명한 흰색 털이 산란이 돼서 얘도 하얗게 보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굴절. 태양에서 온 빛이 지구 대기의 밀도 변화에 따라 진행 경로가 어떻게 돼요? 휘어져 버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물방울에서 빛이 굴절되고 반사돼서, 그리고 산란돼서 이제 분산돼서 만들어지는 게 무지개, 그다음에 지평선 아래로 지은 태양이 지평선에서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도 이런 뭐 때문이다? 굴절 현상 때문에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사. 자, 빛이 물체 표면에 충돌해서, 여러분 물리를 한 학생들은 알죠? 그렇죠?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게 튕겨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반사가 일어날 때는 뭐가? 에너지의 분산이 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도와 같은 강도로 튕겨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뭐라 불러주냐면 알베도라고 하는데, 지구의 전체 반사율은 약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구 전체 반사율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보통 빙하의 면적이 바로 알베도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 구름, 모래, 초원은 오히려 더 적죠. 왜? 풀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모래도 비교적 조금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 구름도 많이 반사를 해주게 되고, 바닷물은 오히려 다 대부분 흡수를 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빙하의 면적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이 제일 크게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흡수. 태양에서 온 빛이 물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물질 내부로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보통은 이제 태양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 형태가 대부분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수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 여름철에 한낮에 지면이 뜨거워지는 거, 다 이제 열의 흡수고, 특히나 여러분들 이 적외선이 열작용이 강해요. 적외선 자체가 열작용이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란, 굴절, 반사, 흡수 네 가지의 빛의 작용에 의해서 지구 열수지 값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구 열수지는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의 양, 흡방출이 되는 지구에서의 전체 열 출입을 열수지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총량이 같은 복사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흡방출의 에너지 양이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바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흡수한 만큼을 그대로 방출해줘요.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더 적으면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갈 거고, 거꾸로 흡수량보다 방출량이 많으면 온도가 낮아지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었을 때 우주로 반사 또는 산란되는 게 대략 30이에요. 바로 이게 지구의 알베도죠. 지구의 반사율. 나머지 그럼 70%가 남았는데 이 70 중에서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되는 양이 23 정도를 대기와 구름에 흡수를 하고, 이거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47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는 할 일을 다 끝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봅시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 상태에서 이 열을 방출하는데, 자, 여기서 다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열 전달의 형태는 복사, 대류, 전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복사 형태로 되는 거 말고도 대류하고 전도의 형태로도 일부가 일어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뭐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대기를 따라서 전도의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의 순환으로 인한 대류 형태도 열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전도와 대류의 형태로 가는 게 5 정도의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물의 증발할 때 숨은 열, 그렇죠? 숨은 열이 약 24 정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증발을 하는 과정에서 잠열의 형태로 대기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대기로 그대로 가죠. 왜냐면은 수증기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은 대기에서 응결되면서 그대로 방출해 버린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증발은 수증기의 응결, 즉 숨은 잠열로 응결열을 방출하면서 그대로 대기로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대기가 이 안에서 보면은 98%를 재복사를 해주고, 그러면 얘가 대기의 재복사로 들어오는 게 얼마냐면은 98이에요. 지표면에 대기의 재복사로 들어오는 게 98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총 지표가 흡수한 총 양은 얼마를 흡수했냐면은 저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47만큼을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기 재복사로 98만큼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지표가 흡수한 총 양은 얼마가 되냐면은 145만큼이 지표가 흡수한 에너지의 총 양에 해당이 돼요. 그럼 방출할 때 전도와 대류로 5만큼, 그 다음에는 물의 증발로 24만큼, 그 다음에는 복사로 인해서는 얼마만큼? 104만큼. 그러니까 실제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나가는 거는 얼마냐면은 전체 나머지 104가 아니라 얼마야? 여기서 5하고 24가 나갔으니까 145에서 29만큼이죠. 그럼 29만큼에 해당이 된 거면 얼마가 돼요? 118이죠. 116. 116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지표면이 방출을 하게 되는데, 복사로 방출할 때 이게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하는 게 대략 12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얘가 대기의 창이에요. 대기의 창 형태로 나타나는 게 12만큼, 그 다음에 뭘로 방출을 하는 게 복사의 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하는 게, 그러면 결국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대기의 창으로 12가 빠져버리면은 104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대기로 재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총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만 본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16만큼을 복사의 형태로 방출을 해주게 되는 거고, 증발이 24, 전도 대류가 5예요. 그러면 대기가 흡수하는 총 양은, 자, 대기가 흡수하는 총 양은 일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 23. 전도와 대류로 5.
그 다음에는 여기서 물이 증발하면서 응결열로 24. 그 다음에는 지표면이 복사해주는 양 총 얼마예요? 104 만큼을 여기다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흡수량이 얼마가 돼요? 156이에요. 자, 156에서 이 중에서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이 되는 게 58.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총 대기가 흡수한 얼마 중에서 156 중에서 얘가 우주로 방출하는 게 58. 아까 지표면에서 바로 방출했던 게 12. 그럼 둘이 합쳐주면 얼마가 돼요? 70. 그러니까 100이 들어와서 30은 산란과 반사로 내보내버렸고 나머지가 70이 들어와서 그럼 70이 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복사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기가 나머지 총 흡수하는 양은 이렇게 돼서 전체 복사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총 흡수한 양이 156에서 대기로 재복사하는 게 98. 그 다음에는 얘가 우주로 방출하는 게 총 58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둘이 합쳐주면 얼마가 됨? 156만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 양은 어차피 다 정해져 있고 복사만 본다라고 하면은 총 지구 복사로 방출하는 게 얼마냐면 104예요. 104.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 104라고 하는 거는 지구 복사에 지구가 대기한테 복사를 해주는 거죠. 지구 대기 복사가 104예요. 그러면은 대기가 지구로 복사를 해주는 거는 얼마냐면은 98이에요. 98을 복사하고 104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얼마니? 6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복사만 봤었을 때 6이고, 그 다음에는 지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복사로 인하는 손실이 얼마가 나게 되는 거예요? 18만큼이 복사에 의한 손실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복사로 받은 양은 98인데 복사로 내보낸 양은 104에다가 12까지 더해줘가지고 얼마가 돼요? 116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둘의 차이가 18이고 복사에 의한 양만 본다라고 하면은 18만큼의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까 다 복사로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복사로 내보내는 양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지구 전체 열수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가 실제로 흡수하는 대기 복사, 지구 복사는 6이고, 그 다음에는 지구는 복사만 본다라고 하면은 손실이다. 오히려 흡수량보다는 방출량이 더 많다. 그리고 방출했었을 때 지표 대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내보내는 대기의 창으로 12, 그 다음에는 대기로 104, 총 116을 내보낸다. 요 전체 열수지 값은 문제에서 빈칸 채우기든 계산하기든 항상 나오게 되니까 저 수치 값은 이게 약간 저 수치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교과서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거고 저 시스템을 이해해야죠. 어떤 형태로 빠져나가고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어디서 어떻게 빠지고 그래서 총량은 얼마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닥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문열을 보면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응결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응결열. 즉 지구 열수지에서 수문열을 보면 지표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로 상태가 변할 때 바로 수문열, 이거는 뭐예요? 증발열,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고, 기화열을 흡수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상승 응결 고도가 돼서 대기 중에서 구름을 생성을 해서 상태가 변할 때, 즉 액화가 일어날 때 여기서 흡수했던 기화열을 흡수했죠. 여기서는 액화열을 다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 값으로 흡수했다 방출하는 게 바로 수문열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하는 역할이 바로 지표에서 대기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바로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물이 증발할 때 흡수된 수문열이 대기로 이동을 해서
지표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에너지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를 해줍니다. 아까 대략 한 24% 정도에 해당하는 24수지 정도의 값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 다음에 강수, 비가 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이거는 에너지와 함께 모두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문열은 물질은 물이지, 그죠? 물질과 에너지가 동시에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할 때 잡열, 수문열을 방출을 하고 공기를 얘네들이 방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공기가 가열되고 그 가열되고 상승 기류를 강화를 해서 구름의 형성과 강수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그렇게 수직으로 높은 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거는 수증기가 증발해서 방출하는 이 잡열 때문에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고 이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그렇게 높은 구름이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잡열, 수문열이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연직 기온 분포에 기여를 해요.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수문열에 의해서 지상은 냉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열을 흡수했으니까 상층은 가열이 돼서 지상과 상층의 기온 차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온 차가 처음에 이렇게 여기가 높고 낮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을 흡수하고 여기서 이제 구름이 생성되면서 여기가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고도, 이쪽으로는 이제 열을 방출해서 온도가 높아져 버리게 되니까 이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작아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도차가 적으니까 이렇게 온도차가 커버리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요. 대기의 불안정도가 커요. 그러니까 너무 상승 기류가 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럼 너무 많이 생긴다거나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분다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온도 기울기가 커지면서 온도 차가 별로 나지 않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기 안정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물론 대류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온도차가 큰 것보다는 상하층부의 온도차가 작아야 상대적으로 대기 안정도가 커져요. 이렇게 커져서 조금 더 안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를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열 수지와 지구 온난화 보면은, 지구가 열 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되면 흡수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 산업화, 제1차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늘고, 지금 현재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업화 이후에 온실기체의 방출량이 너무 커져서 온실효과가 너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열수지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수지가 깨진 거예요. 열수지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총 흡수량이 뭐보다 많은 상태가 되는 거냐면은 방출량보다 더 많아져 버리는 상태가 돼서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한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테인 같은 온실 효과가 큰 기체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됐고, 숲의 파괴, 그러니까 숲이 파괴가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녹색 식물의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녹색 식물의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럼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CO2의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가축 사육의 증가. 가축 사육의 증가인데,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가 반추동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반추동물은 보통 위가 여러 개라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뭐 양이라든가 소,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반추동물이거든요. 뭐 낙타도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은 이 섬유질을, 그러니까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면서 위에서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메테인이 발생을 해서 소나 양이 트름을 한다든가 방귀를 낄 때 이 메테인이 많이 나와요. 뭐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보다 양하고 소의 숫자가 훨씬 많다란 말이에요. 거기는 워낙 목축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양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낙농업 증가, 식생 감소 등으로 또 얘네들이 호흡을 통해서 발생하는 CO2도 있을 테니까 온실기체의 농도 자체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줄어요. 얘가 흡수를 많이 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열규지 불균형, 즉 흡수량이 방출량보다 더 많아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71년부터 20년 동안, 2020년 동안 관측한 지구 에너지 불균형과 각 권역에서 에너지를 흡수한 상대적인 비율 보면은 대륙이 6%, 대기가 1%, 바다가 89%, 빙하가 4%.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총 흡수를 한 게 얼마가 돼요? 7. 제가 11. 그렇죠? 11이면 딱 이제 원래 100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는 총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약간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아졌다. 에너지가 많아지게 됐고,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적외선을 더 많이 흡수를 해주는 태양 복사, 적외선을 많이 흡수를 해주는 온실기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게 됐고, 지구가 그래서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게 돼버리면은 바다가 열을 더 많이 흡수를 해요. 열을 다 많이 흡수를 해주고, 그럼 열을 많이 흡수를 해주면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도 증가를 하지만 얘가 녹아있던 CO2도 어떻게 돼요? 방출을 해버려요.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에 반비례하는데 해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원래 이 바다가 되게 거대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소의 역할을 해주는데 얘가 CO2를 밖으로 배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 구름의 양도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은 빙하의 열 흡수가 증가하고 빙하가 녹아버리게 되면은 지표의 반사율이 줄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지표와 대기의 열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면은 X, O, X예요. 산란은 빛이 입자와 충돌한 뒤 진행 방향이 사방으로 퍼져버리는 겁니다. 거의 변하지 않는 현상이 아니고, 다음에 대기의 밀도 차에 따라서, 그쵸? 대기의 밀도 차에 따라서 결국에는 빛의 속도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속도 변화 때문에 결국에는 굴절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대기에 의한 반사가 증가할수록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대기에 의한 반사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전체적으로 알베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니까 기온은 하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그림은 복사 평형을 이루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답니다. 에너지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은 그럼 일단은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A야 나가는 전체 지구 복사 에너지는 서로 어때야 되냐면은 같아야 해요. A하고 B는 같아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총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A는 C 더하기 2하고 같다. C 더하기 2하고 같은 게 아니라 B하고 같은 거죠. B. 그렇죠? 네, 여기서 정확하게는 C 마이너스 D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래야 전체 들어오는 양 A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B는 C 더하기 2 더하기 2가 아니라 B가 C 더하기 C 마이너스 D 더하기 2 이 값이 결국에는 B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두 개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구름이 생성되기 전과 후에 기온의 연측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지표에서는 물이 흡수를 하면 수문열을 흡수해서 구름 생성 이전에 비해서 온도가 더 낮아지고 상층 대기에서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수문열이 방출돼서 구름 생성 이전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지죠. 구름 생성 이전에 비해 구름 생성 이후 지상과 상층 대기의 온도차는 감소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괄호안에 알맞은 말은 화석연료의 사용량 증가,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 증가. 그러면은 온실기체의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하고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감소를 하게 되니까 열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뒤에 대표자료 분석 지구 열수지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인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대기와 구름,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쓰세요. 그러면 대기에 흡수되는 양은 여기서 얼마냐면 23이에요. 23.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되는 건 23. 그 다음에는 지표에 의해서 흡수되는 양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총 47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표로 입사하는 에너지의 총량. 그러면은 지표로 입사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지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47. 그 다음에는 대기가 재복사해주는 얼마예요? 98. 총 얼마가 됩니까? 145만큼이 바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총량. 그러면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일단은 전도와 대류로 5만큼, 그 다음에는 수문열의 증발로 얼마만큼? 24만큼, 그 다음에는 대기의 복사로 104만큼, 그 다음에 직접 우주 공간으로 대기의 창으로 방출하는 게 12만큼. 그럼 이게 29고, 그렇죠? 얘가 그럼 29면은 41이고 더해주면 145가 되고 똑같죠? 맞게 되는 거죠. 각각 수직값은. 자, 그 다음에 복사 평형 상태일 때 지구 각 권의 연평균 온도 변화는 어떻다? 일정합니다. 그죠? 흡수량하고 방출량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복사 평형 상태일 때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은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하고 어떻다? 서로 같다. 그렇죠? 같다가 되겠죠. 같다. 다음 5번. 자, 5번 OX 문제는 55XXX예요. 55XX, X에 해당이 됩니다. 지표는 태양보다 대기로부터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받는다. 그렇죠. 대기 재복사로 인해서 이게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많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온실 효과가 되는 거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은 70%이다. 그렇죠. 반사율이 3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게 알베도죠. 자,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파장과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은 안 같지.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파장은
모두 흡수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인 가시광선도 흡수하고 적외선도 흡수하고 하지만은 대기가 방출할 때는 주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복사로 인한 순손실량은 수문열에 의한 순손실량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수문열에 의한 순손실량은 여기서 얼마냐면은 24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복사로 인한 손실량은 18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복사 순손실량이 어떻다? 더 작다. 그 다음에는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해야 되는 에너지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라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고, 이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이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내신 만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조성을 나타냈는데요.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A는 질소고, B는 산소고, 그 다음에는 아르곤이고, 그 다음에는 이산화탄소고, 자, 이렇게 존재를 하죠. 내가 예전에 여기 보면은 기타 이렇게 있는데, 왜 맨날 기타가 있냐라고 물어보던 중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저 기타가 이 기타가 아니냐고. 네. 자, 그래서 걔 대학 갔다. 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질소 맞고요. B는 과합성 과정으로 생성될 수 있죠. C는 온실 효과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는 무슨 기체에 해당이 돼요?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매우 안정하죠. 뭔가 하는 게 없어요. 잘. D는 온실 기체 중에 하나이다. D는 온실 기체 중에 하나 맞죠? 다음에 동일한 파장을 흡수한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단파인 자외선을 주로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주로 흡수를 해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기체 A와 B의 파장에 따른 흡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오존하고 수증기 중에 하나다. 이 자외선을 주로 흡수하는 A가 바로 오존에 해당이 될 거고, 이렇게 적외선을 주로 흡수를 하는 얘가 B 같은 경우, B가 뭐에 해당이 될 거예요? 보통 수증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수증기는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고, 오존 층이 바로 자외선을 주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간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세기를, 나는 지구 대기에 의한 복사 에너지의 파장에 따른 흡수율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짧죠. 그죠? 그 다음에 대기의 평균 흡수율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 그렇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흡수하지. 거의. 그죠? 일부 아주 조금 빼고.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가시광선 영역은 되게 흡수율이 낮고, 자외선은 거의 다 흡수를 해줘 버리니까, 따라서 대기의 평균 흡수율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크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대기는 빛을 파장에 따라 선택적으로 흡수를 해주게 되죠. 이렇게 안 흡수하는 부분도 있고 흡수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게 되니까,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다 맞아요. 5번. 자, 그 다음에 4번. 액체 상태의 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얼음보다 밀도가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조건인 거 맞고,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극성 용매에 해당이 되죠. 비열이 커요. 따라서 온도를 많이 잘 안 변하죠. 잘 높이기도 힘들고, 한번 높아졌던 온도가 잘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 강하고 나는 복사 평형 상태인 지구를 대기의 유무에 따라 나타냈대요. 대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가 없을 거고, 대기가 있으면 온실 효과가 있을 거고. 자, A는 B보다 더 작다. A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여기서 100이 들어왔으면 그냥 100이 나가죠. 근데 여기서는
반사율을 뺀 나머지를 방출해 주는 거니까 A는 B보다 더 크고, C가 바로 이렇게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되는 에너지 맞고, 그래서 평균 온도는 이렇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주계열성의 질량과 공정궤도 반지름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면은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어지고 폭도 좀 넓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좀 좁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 앞으로 가면은 좀 더 가까워지고 좁아지죠. 자, 현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은 지구다. 지구 맞죠?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 지대는 중심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죠? 점점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태양의 질량이 현재 2배면 생명 가능 지대에 토성은 안 속하죠. 요 앞에서 목성 앞쪽쯤에서 끝나게 되니까 토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2배가 된다라고 해도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 온도랑 금성, 지구, 화성의 실제 표면 온도를 나타냈대요. 자,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은 복사 평형 온도는 거리가 멀수록 낮아지는 건 아니죠. 금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쵸? 얘는 바로 짙은 CO2의 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극강의 온실 효과 때문에 이런 거니까 딱 틀렸고, 온실 효과는 이거 그래프구나. 이거 맞네.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 온도는 거리가 멀면은 낮아지는 거는 맞고, 금성은 예외적으로 높은 거고. 자, 온실 효과는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 온도와 실제 표면 온도가 다른 원인 중에 하나다. 맞죠? 온실 효과가 가장 강한 행성은 저 중에서 금성이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이죠. 그래프만 보고서 해석을 하면 기억은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들어오는 물리 과정인 산란, 반사, 굴절, 흡수 중 하나다. 일몰은 태양의 겉보기 위치가 실제 위치보다 약 2분 늦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바로 이는 대기에 의한 굴절 현상 때문이에요. 대기에 의한 굴절 현상 때문이고, 대기의 고도에 따른 밀도 차에 의해서, 당연히 고도에 따른 밀도 차는 고도가 높아지면 일단은 대기가 희박해지죠. 대기가 희박해지고 지표로 가까울수록 대기의 밀도가 더 커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대기 농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태양빛이 굴절에 의해 실제보다 높은 위치에 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맞고, 그 다음에 기억. 굴절은 지표의 온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거 흡수지 흡수. 따라서 답은 2번 니은만 맞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대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자, 지금 A는 29로 나왔는데 이 지표가 방출하는 116이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29 같은 경우에는 전도하고 대류, 그 다음에 잠열이 바로 29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A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복사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랑 그 다음에 전도 대류 또는 잠열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를 구분하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명확하게 복사 에너지다 라고 물어보면은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기는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서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복사 평형 상태. 그 다음에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결국에는 얼마가 돼요? 29에다가 116만큼을 방출하게 되니까 29 플러스 116이니까 145만큼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죠? 145가 방출량이니까 이건 틀렸지. 그래서 2번 니은이 맞죠. 자, 다음에 10번. 자, B는 대기와 구름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합이다. 그러면 대기에서 우주로 49만큼이 방출이 될 때, 자, 구름에서 우주로 방출이 되는 양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자, 표를 보면 위에서, 자, 지금 B 값이 얼마냐면은 둘이 합쳐가지고 전체가 7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는 전체가 58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58이 이 둘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것과 구름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전체 합이 58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구름에서 우주로 가는 값은 9만큼을 방출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10번 답은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1번. 자,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할 때 나타나는 C의 변화, 그 다음에 지표 부근의 온도 변화. 그러면은 C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CO2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기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총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C가 바로 대기의 지표 재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온실기체가 이 대기의 지표 재복사 에너지는 결국에 온실기체가 증가하게 되면은 온실기체 증가 시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될 거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지표면의 온도는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지구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대요.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지금 보면은 대기로 인한 순손실이 108입니다. 복사로 인한 순손실이. 그러면은 104를 내보내고 18만큼의 손실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104에서 18을 빼줘버리면 얼마가 되니? 82냐? 104. 아니다. 복사로 인한 순손실은 104하고 여기까지 12로 나가는 거니까 전체가 116만큼이 전체가 나가게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순손실 값이 18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08만큼이 여기서 들어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108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기가 흡수를 하는 양은 104에서 108만큼이 A가 108이잖아요. 그럼 104가 들어와서 104가 들어와서 이게 왜 108이냐? 98이지 진짜. 98 에라이 진짜 98. A가 98에 해당이 되고 104가 가서 98만큼을 방출했으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04에서 108이니까 8이 아니라 6이구나. 6. 자, 대기가 흡수한 약은 6에 해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98에 6을 더한 거니까 104만큼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복사, 전도 대류와 물의 증발, 숨은 열 중 지표의 순 에너지 방출량, 순 손실에 가장 크게 해당이 되는 것은 결국엔 여기서는 지구의 복사, 전도, 대류, 물의 증발 중 지표의 순 에너지 방출, 순 손실. 그러면 복사로 인한 순 손실은 104를 내보내고 116을 내보내고 98을 받기 때문에 18인데, 전도하고 대류하고 물의 증발로는 얼마를 내보내요? 총 9를 내보내잖아요. 29를 내보내는데 얘를 여기서 다시 받진 않잖아요. 이 형태로. 그렇죠?
따라서 순손실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전도와 대류하고 물의 증발. 이 중에서는 가장 큰 거는 이거죠. 이게 5고 이게 24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물의 증발, 숨은 열이 가장 큰 순손실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잡열이에요. 그러니까 구분 잘 하세요. 그러니까 복사로 인한 손실은 118이죠. 104를 내보내고, 아니, 총 116을 내보내고 98을 받았으니까. 근데 얘는 내보내고 받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류로 5만큼 손실이고 물의 증발인 숨은 열로 얼마만큼? 24만큼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니까 물의 증발로 24만큼 에너지의 손실이 가장 큽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수증기의 증발과 구름 생성 전후에 나타나는 기권의 연재 기온 분포 A와 B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B는 구름 생성 전이고 A 같은 경우에는 구름 생성 후에 해당이 되죠. 기울기가 좀 더 급해지지. 자, A는 수증기의 증발 구름 생성 이후의 연재 기온 분포다. 맞죠? 고도에 따른 기온의 감소 비율은 B가 A보다 더 크죠. 그래서 선생님이 B의 경우가 구름이 안 생기면 오히려 대기가 더 불안정하다라고 그랬었어요. A와 B의 차이는 숨은 열의 흡수, 다음 여기서 방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표는 서로 다른 빛의 파장과 그에 따른 대기의 흡수 정도 및 주요 흡수 기체를 나타냈대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주요 흡수 기체가 오존하고 산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나타나요. 따라서 기억은 오존이다. 맞고, 그 다음에는 가장 값이 작은 거는 가시광선의 흡수율이 가장 작죠. 대부분을 투과시키니까.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가 흡수하는 빛의 파장 영역은 기체마다 다 고유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선택적 흡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와 서로 다른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 A하고 B하고 C를 나타내는데 지금 B만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어요. 자,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면적에서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그렇죠, 중심별로부터 가까울수록 크단 말이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에는 C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제일 크고, 그럼 표면 온도는 B가 C보다 높죠. 당연히. 왜? 중심별로부터 다른 조건은 고려를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가까울수록 높겠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B가 제일 높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그림은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냈대요. 자, A는 지금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F는 지구가 내보내는 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에는 총 흡수한 양이 A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A 더하기 D는 방출량을 봐야 되니까 B,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C 더하기 F 이렇게 돼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F는 B 더하기 C 마이너스 D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일단 기억은 맞네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D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기의 지표 제 복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D값은 증가를 해야지 맞게 되는 거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증발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활발해질 테니까 해수온이 상승을 해서 이동하는 에너지 양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도 대류 증발로 증가하는 양 자체가 증가하게 될 테니까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기억하고, 예, 디귿이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태양계 행성 A부터 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인데 A, B, C는 각각 지구, 금성, 화성 중에 하나다.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 에너지. 그 다음에는 온실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표면 온도. 실제 표면 온도 보면은 온실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지구,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금성, 지구, 화성 순으로 봐야 됐을 테니까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복사 평형 온도를 본다면 가장 가까운 게 A니까 금성,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구, 얘가 화성, 이렇게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 평균 온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A가 훨씬 높죠. A는 아주 높은 온실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금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구, 화성 이렇게 될 거예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행성은 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B가 맞고,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절한 행성은 바로 B에 해당이 되죠. 얘는 실제로는 273을 빼줘버리면 실제 표면 온도가 한 영하 63도씨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해줄 수가 없게 되겠죠. 온실 효과가 없다면 온도는 지구가 금성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없다면, 온실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표면 온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구가 금성보다 더 높을 것이다. 태양과의 거리에 따른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를 봐야죠. 온실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은 표면 온도는 지구가 금성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될 게 맞아요. 온실 효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표면 온도를 보면 되니까 바로 이 온도가 금성보다는 높게 되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